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 라가디아 공항 승객 150명과 승무원 5명, 총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스 1549 편이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 이륙한다. 기장은 비행 경력만 40년이 넘는 베테랑 썰렌버거로 이 평범한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륙한 지 2분 뒤 고도 850m 상승하던 비행기는 거대한 새떼를 마주친다. 수십 마리의 기러기가 빨려 들어간 양쪽 엔진은 그대로 굉음과 함께 멈춰버린다. 하늘 위에서 엔진이 꺼져버린 비행기는 순식간에 조정 불능, 그저 하늘에서 추락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되어버리는데, 엔진이 꺼진 직후 기장 썰렌버그는 곧바로 관제탑에 무전을 보낸다. 세와 충돌했다. 양쪽 엔진 추력을 모두 잃었다. 라가디아로 회항하겠다. 라가디아 활주로로 복귀하라. 관제탑은 곧바로 출발하려던 모든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라가디아 활주로를 비워주는데,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조종이 불가능하다. 엔진이 꺼진 비행기는 너무 빠르게 고도를 잃고 있었고 공항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던 것. 관제탑은 다급히 다른 공항을 제안하는데, 그렇다면 뉴저지 테터보로 공항은 어떤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냥 허드슨강에 내리겠다. 허드슨강은 뉴욕 맨해튼 바로 옆을 지나는 도시 한복판의 강으로, 여기에 비행기를 내린다는 건 서울 한강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겠다는 미친 소리나 다름없었다. 물은 언뜻 보면 부드러워 보일지 몰라도 빠른 속도로 내리꽂는 비행기에게는 사실상 콘크리트 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 착륙 각도가 아주 살짝만 틀어져도 기체는 두동강 나고 만다. 한편 기내에서는 충격에 대비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긴급 상황입니다. 충격에 대비해주세요.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 그러나 기장에게는 이것저것 따져볼 시간조차 없었으니 새와 충돌하고 강물에 닿기까지 기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30초. 155명의 목숨이 이 한 번의 착수에 달리게 된 것인데, 비행기는 맨해튼 한가운데 허드슨강 수면 위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기장의 완벽한 각도 덕분에 놀랍게도 기체는 두동강 나지 않았고 비행기는 수면 위에 그대로 떠있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기적의 착수였지만 사실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였으니, 착수의 충격으로 비행기 뒤쪽이 찢어지면서 기체 안으로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 비행기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고 뒤쪽 좌석에서는 이미 발밑까지 차가운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으니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앞쪽 출구를 향해 몰려들었고 좁은 통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다. 이 가라앉는 비행기에서 즉시 탈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비행기와 함께 익사하게 되는데, 승무원들은 패닉에 빠진 승객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구명조끼 입으세요. 침착하게 앞으로 이동해요.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은 차례로 비행기 밖으로 나갔고, 기장은 조종실에서 곧장 나와 가라앉는 기내를 앞에서 뒤까지 2번이나 직접 살피며 남은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비행기 밖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니, 당시 강물의 온도는 단 2도. 이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이 잠기면 단 몇 분 만에 체온을 잃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치명적인 환경이었던 것. 즉 승객들은 가라앉는 비행기 안에서도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데, 승객들은 가라앉는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활주로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차가운 강물뿐.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승객들은 비행기 양쪽 날개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서기 시작한다. 하지만 날개 위는 새어나온 항공유로 기름투성이가 되어 미끄러웠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얼음물로 떨어지는 상황. 게다가 사람들이 올라설수록 날개는 조금씩 물속으로 잠기고 있었으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얼음물을 밟고 선 채 오들오들 떨며 그저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얇은 옷차림으로 비행기에 올랐던 사람들은 영하의 강바람에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몇몇은 차오르는 물을 피해 구명보트 위로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그 보트마저 정원을 훌쩍 넘겨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이대로 구조가 조금만 늦어도 저체온증으로 한 명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강 위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근처를 지나던 여객선이었다. 강물 위에 떠있는 비행기를 발견한 패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곧장 뱃머리를 비행기 쪽으로 돌렸고, 놀랍게도 비행기가 강물에 닿은 지
단 3분 40초 만에 첫 번째 페리가 현장에 도착한다. 승객들을 태우고 강을 건너던 한 페리의 선장은 날개 위에 선 사람들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전속력으로 비행기를 향해 달려왔던 것.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배가 줄줄이 몰려들었고 경찰 보트, 소방 보트, 해양 경비대까지 뉴욕의 온갖 배들이 사고 현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 구조대원들은 얼어붙은 승객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날개 위에 선 사람들도 서로를 붙잡아주며 차례차례 배 위로 올라탄다. 구조된 사람들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방금 자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강물 속으로 잠겨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와중에도 승무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얼음물 속에 선 채 승객들을 먼저 배에 태우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한 승무원은 다리가 깊게 찢어졌음에도 마지막 승객이 빠져나갈 때까지 버티고 있었으니 그렇게 비행기가 강물에 닿은 지 단 24분 만에 마지막 승객까지 전원이 구조되기에 이른다. 생존자 확인 결과 탑승객 155명 전원 생존, 엔진 2개가 동시에 꺼진 비행기가 영하의 강물 위에 내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가 살아남은 그야말로 기적이 벌어진 것인데 이 믿기 힘든 사건은 곧 전 세계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 불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 155명을 살려낸 기장 썰렌버거는 순식간에 미국 전체의 영웅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감사를 전했고 거리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으며 단 3분 30초의 판단으로 155명을 구한 기장은 그야말로 전 국민의 자랑이 되었으니 그런데 사고 조사가 시작되자 뜻밖의 의혹이 그를 향하기 시작했으니 사고 조사 기관이 비행기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조종사들이 곧장 공항으로 돌아갔다면 라과디아 공항에 충분히 착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 즉 굳이 위험한 강물에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 155명의 목숨을 도박에 건 무모한 판단이 아니었냐는 의심. 전 국민이 영웅이라 부르던 그가 조사실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린 조종사가 아니냐는 추궁을 받기 시작한 것. 수십 년을 하늘에서 보낸 베테랑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으니 그러나 기장은 이 시뮬레이션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시뮬레이션 속 조종사들은 새와 충돌하는 순간 곧바로 공항으로 기술을 돌렸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고 같은 상황을 수십 번 미리 연습한 상태였으니 반면 실제 그 하늘 위의 기장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한 번뿐인 진짜 상황에 내던져진 것. 실제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충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고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로 갈지 판단하는 그 모든 과정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조사 기관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사람이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35초를 시뮬레이션에 추가로 넣어본다. 그러자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으니 35초의 지연을 넣은 모든 시뮬레이션이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대로 추락해버린 것. 즉 현실의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공항으로 돌아가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의미. 기장이 강물을 택한 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오히려 155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었던 것. 결국 조사기관은 기장의 판단이 옳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무려 35건의 항공안전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떼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공항 주변 조류 관리부터 엔진이 새를 빨아들여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강화까지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날의 기적이 남긴 교훈 덕분인 것인데 새떼와 충돌에 두 엔진이 꺼진 절망적인 순간 베테랑 기장의 단 3분 30초의 판단이 수십 년의 비행으로 쌓아올린 한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155명 전원을 모두 살려낸 그야말로 기적 같은 허드슨 강의 기적. 엔진도 없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단 한 명도 잃지 않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항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착륙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항공사고에서 사실 이러한 기적이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으니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비행기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다. 두 다리만 겨우 조종간에 걸친 채 머리는 동체에 쿵쿵 부딪히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가 바로 이 비행기의 기장이라는 것인데 1990년 6월 10일 영국 버밍엄 공항 승객 81명, 승무원 6명, 총 87명을 태운 영국항공 5390편이 하늘로 떠오른다. 스페인 말라가로 향하는 이 짧은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이륙 13분 뒤 고도는 어느새 약 5,300m. 기장팀 랭커스터는 편하게 비행하기 위해 어깨 벨트와 무릎 벨트도 느슨하게 풀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통째로 사라져버린 창문. 기내 공기는 순식간에 밖으로 빨려나갔고 벨트를 풀고 있던 기장은 창문 밖으로 빨려나가고 만다. 기적적으로 두 무릎이 조종간에 걸려 비행기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강한 바람 때문에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었고 통제를 잃은 비행기는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러나 진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그때 마침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온 승무원 나이젤 오그던. 자신의 눈앞에서 빨려나가는 기장을 발견하고는 기장의 허리띠를 두 손으로 움켜쥔다. 기장님! 잠깐이라도 놓치는 순간 기장은 5,300m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 나머지 승무원들은 패닉에 빠진 승객들을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숙이게 하는데, 그러나 창문이 뚫려 있는 탓에 비행기 안 산소는 빠르게 소실되고 있었고 당장 숨 쉴 수 있는 고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모두의 목숨이 위험했다. 옆에 있던 부기장 알리스테어 아치스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무전기에 대고 구조를 요청한다. 관제탑, 비상 상황이다. 그러나 뚫린 창문으로 쏟아지는 바람 소리에 관제탑의 대답은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끔찍해져가고 있었으니 날아가는 기장을 붙들고 있는 나이젤의 팔에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결국 나이젤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다른 승무원 존 해워드와 사이먼 로저스가 등장. 기적적으로 기장을 넘겨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이 기장의 몸은 조금씩 밖으로 더 밀려나갔고 머리는 동체에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 이미 기장은 미동조차 없는 상황. 승무원들은 기장의 죽음을 직감하는데, 하지만 기장을 놓는 순간 기장의 몸이 날개에 부딪히고 그러면 87명 모두가 다 죽는다. 이에 부기장은 이를 악물고 외치는데, 절대 놓지 마! 그렇게 승무원들은 기장을 놓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틴다. 그 사이 부기장 혼자 비행기 고도를 조금씩 낮춰보는데, 하지만 창밖의 바람 소리에 관제탑의 응답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고 혼란 속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관제탑에서 희미하게 한마디가 들려왔으니, 상륙을 허가한다. 메이데이, 스피드버그 5390 긴급 하강하겠다. 부기장은 즉시 착륙을 시작하였고 결국 이륙 35분 만에 비행기는 무사히 활주로에 내려앉는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가 살아남은 기적적인 상황. 그제서야 승무원들은 붙잡고 있던 창문 밖 기장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는데,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상황이 하나 펼쳐졌으니 20분 동안 5,300m 칼바람에 맨몸으로 매달려 있던 기장 랭커스터가 살아있었다. 승무원들의 목숨 건 노력과 기적적인 행운이 합쳐진 것으로 동상과 골절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는 불과 5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조종관을 잡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도대체 왜 갑자기 멀쩡한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일까? 그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니 사고가 나기 27시간 전 버밍엄 공항 한 야간 정비 책임자는 이 비행기의 조종실 창문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 창문을 고정하는 나사는 모두 90개. 그런데 그중 무려 84개가 규격보다 지름 0.66mm 더 가는 나사였고 나머지 6개는 굵기는 맞았지만 2.5mm 더 짧은 나사였다. 그러나 정비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비 책임자는 크기가 비슷한 이 나사들을 대충 집어 박아버린다. 심지어 이 창문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끼우는 방식. 그래서 기내 압력이 높아질수록 창문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고 결국 5,300m 상공의 압력 차이는 버틸 수가 없던 나사는 한순간에 튕겨져 나가버리게 된다. 정비사가 안일하게 대처한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가 창문을 통째로 뜯어내 기장을 하늘로 빨아냈고 87명을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갔던 것.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다가올 사건들의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으니 승객과 승무원 등 230여 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인도양에서 실종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2014년 3월 8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이륙한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을 포함한 총 239명이 타고 있는 해당 편의 기종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종이라 불리는 보잉 777.
게다가 기장은 52세의 자하리 아흐마드 샤로 무려 33년간 비행한 말레이시아 항공 최고참 조종사이자 보잉 777의 교관이었기에 약 6시간의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벽 12시 41분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게 되고 약 40분 뒤인 새벽 1시 19분 비행기는 말레이시아 영공을 벗어나 베트남 관제권으로 넘어가며 기장이 마지막 교신을 남긴다.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 370. 그 어떤 이상도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교신. 그러나 이 교신은 탑승자 239명의 마지막 흔적이 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370 굿나잇으로 불리게 되었으니 교신이 끝나고 정확히 1분 뒤 비행기의 트랜스폰더가 갑자기 꺼져버린다. 트랜스폰더는 비행기의 위치와 고도를 관제탑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 이게 꺼지는 순간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장치 밖에서는 절대 끌 수 없다. 오직 조종석 안에서 누군가 직접 손을 대야만 작동을 멈춘다는 것. 즉 누군가 고의로 비행기를 통째로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트랜스폰더를 끈 비행기는 원래 목적지인 베이징으로 가지 않았고 얼마 뒤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기의 이동 경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비행기는 원래 방향이 아닌 서쪽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고 말레이시아 상공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 피낭섬 위를 선회하듯 지나간 뒤 말라카 해협을 가로질러 수마트라 섬 끝자락을 스치며 인도양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이것이 소름 끼치는 점은 이 경로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레이더 사각지대라는 것. 마치 두 나라의 레이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두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날아간 것이다. 그렇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한 경로를 통과한 비행기는 새벽 2시 22분경 군사 레이더에서 그대로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관제탑이 비행기가 자국 영공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말레이시아에 2차례나 연락했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수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39명이 탄 비행기가 하늘에서 사라졌는데 4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것. 그 사이 베이징 공항에서는 가족들이 도착 게이트 앞에 모여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정된 착륙 시간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결국 항공사 측이 비행기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통보하였고 공항은 아비규환이 된다. 이 초기 대응 실패가 수색의 운명을 갈라버리게 되는데 비행기를 찾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골든타임을 그대로 날려버린 것. 그렇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비행기. 그리고 이때부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하였으니 레이더에서 사라진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한 게 아니었다. 얼마 뒤 영국의 위성통신 회사 인마셋이 결정적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도 약 7시간 동안 위성과 자동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기지국과 핑을 주고받듯 비행기도 위성과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7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비행기의 대략적 위치를 추정한다. 비행기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2개의 거대한 호로 나타났으니 하나는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지는 북쪽 호, 다른 하나는 남인도양으로 향하는 남쪽 호. 그러나 북쪽 경로는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레이더망을 통과해야 하는데 어디서도 포착되지 않았기에 비행기는 남인도양으로 날아간 것이 확실시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일주일이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 수색팀은 엉뚱한 곳인 남중국해를 뒤지고 있었다. 비행기가 베이징 방향으로 갔을 거라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이었으니 일주일간의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순간이었다. 비행기의 마지막 위성 신호는 이륙 후 약 7시간 반인 새벽 8시 19분. 비행기에 실린 연료로 비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는데 이는 곧 연료가 바닥나 엔진이 멈추고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추정 추락 지점이 호주 서쪽 평균 수심 4,000m의 남인도양 한복판이라는 것. 이곳은 엄청난 수압이 짓누르는 깊이에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였고 게다가 추정 범위만 수만 제곱킬로미터, 즉 사실상 바다에서 바늘찾기였다.
그러나 239개의 가족들에게는 이 망망대해 어딘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색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니 실종된 비행기를 찾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이 시작된다. 26개국에서 군함, 수색기, 잠수정을 보냈고 인공위성까지 동원, 뒤진 바다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보다 넓었고 투입된 비용만 약 2천억 원. 수색팀은 최첨단 장비를 바다 밑바닥에 끌고 다니며 해저면을 센티미터 단위로 스캔했고 수중 로봇으로 해저 산맥과 협곡 사이를 하나하나 훑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거대한 이 수색 작전은 계속해서 기대와 좌절의 반복이었으니 실종 10일째인 3월 20일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위성이 물체 2개를 포착한다. 비행기 잔해로 수정되는 거대한 부유물이었는데 수색팀은 희망을 품고 해당 지점으로 달려갔지만 건져 올린 것은 바다를 떠다니던 고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6일 뒤 이번엔 더 결정적인 위성사진이 공개되는데 무려 122개의 부유물이 한 곳에 밀집해 있었던 것. 이 정도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난 잔해가 틀림없다고 모두가 확신했는데 수색 끝에 밝혀진 정체는 해류에 쓸려온 쓰레기 더미였다. 바다는 비행기의 흔적이 아닌 인간이 버린 쓰레기만을 내놓고 있었던 것. 그런데 4월 6일 기적이 일어난다. 남인도양 수색을 진행하던 호주 합동수색 조정센터가 수심 4,500m 아래에서 블랙박스의 신호를 잡아낸 것이다. 블랙박스만 찾으면 비행기가 왜 방향을 틀었는지, 239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답이 나온다. 수색팀은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인양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는데 문제는 신호가 수심 4,500m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 그 엄청난 수압이 짓누르는 그 깊이에서 정확한 위치를 찍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4월 14일 블랙박스의 신호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멈추게 된다. 답을 알려줄 유일한 장치가 스스로 입을 다물어버린 순간 그렇게 수색팀은 또다시 침묵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1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행기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실종됐던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편의 부품으로 확인됐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동쪽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변을 청소하던 한 주민이 파도에 떠밀려온 길이 약 2m의 이상한 잔해를 발견하는데 조사 결과 이 파편은 보잉 777의 날개 부품인 플래퍼론이었고 1년 번호를 대조한 결과 MH370의 부품이 확실했다. 실종 후 1년 반 만에 추정 추락 지점에서 약 4,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첫 번째 물증이 나온 것이다. 이후 아프리카 동해안 곳곳에서 약 27개의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모잠비크의 해변에서는 날개 플립 조각이, 남아프리카에서는 동체 외벽 파편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랜딩 기어 문이 발견됐다. 충격적인 것은 이 랜딩 기어 문이었는데 2022년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문의 손상 패턴은 추락 당시 랜딩 기어가 내려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하면서 랜딩 기어를 내린다는 것은 비상 착수를 시도한 것이 아닌 기체에 최대한 충격을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조종사 자하리였는데 실종 직후 기장 자하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그의 방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를 발견한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시뮬레이터는 흔한 취미이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런데 FBI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자 소름 끼치는 기록이 드러났으니 시뮬레이터에 저장된 비행 경로 중 하나가 MH370의 실제 비행 경로와 거의 동일한 인도양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던 것. 즉 비행기를 몰고 남인도양 한복판으로 가는 연습을 미리 해본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시뮬레이터 기록을 공식 조사 보고서에서 누락시켰고 이 사실은 2016년 미국 언론에 의해 뒤늦게 폭로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하나의 가설에 주목하게 되었으니 기장의 자살 비행. 전문가들의 추정은 이랬다. 기장이 부기장을 조종석 밖으로 내보낸 뒤 조종석 문을 잠그고 기내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추면 산소가 부족해진 승객과 승무원은 수분 내에 의식을 잃게 되는데
기장 혼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7시간 동안 인도양을 향해 날아가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바다에 추락시켰다는 것.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 결과 기장은 정신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자살 비행을 선택할 만한 극단적 선택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기장의 자살 비행이 아닌 다른 가능성들도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종된 여객기가 납치된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테러 공격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 여권을 소지한 일환인 2명이 탑승해 있었다는 점에서 하이제킹 가능성, 화물칸에 실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 심지어 미군이 비밀리에 격추했다는 음모론까지.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2018년 최종 보고서는 비행기가 고의로 항로를 이탈한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비행기 속 블랙박스를 찾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미국 해양 탐사 기업 오션 인피니티가 해당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나선다. 못 찾으면 돈을 안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결과는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인 2025년 12월, 실종 11년 만에 또다시 수색이 재개되었으니 이번에는 수심 6,000m까지 잠수 가능한 최첨단 자율 수중 드론이 투입된다. 해저면에 3D 이미지를 만들고 퇴적물 아래까지 초음파로 투시하는 전례 없는 기술이었는데, 그리고 2026년 3월 드디어 공개된 수색 결과는 또다시 실패. 12년 동안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넓은 바다를 뒤지고 가장 첨단 기술을 동원했지만 보잉 777은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 239명의 가족들은 12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물체는 쓰레기였고 블랙박스 신호는 배터리와 함께 사라졌고 떠밀려온 파편 27개는 239명 중 단 한 명의 흔적도 알려주지 못했다. 매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매번 손끝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과연 MH370은 발견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바다만이 알고 있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모든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미스터리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으니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009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28명을 태운 에어프랑스 447편이 프랑스 파리로 가기 위해 출발한다. 이 평범한 비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 비행기가 대서양 한가운데 도달한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증발하고 만다. 비행기에는 한국인을 포함 무려 32개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그 즉시 인류 전체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영국 BBC, 한국 KBS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에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6일 뒤 브라질 해안에서 51구의 시신과 비행기의 잔해들이 발견되며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게 되는데, 세계 정부는 나머지 승객들과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심해를 뒤지기로 결정. 결국 미 해군의 심해 탐사선부터 프랑스의 핵 잠수함까지 인류의 최신 기술들이 동원되어 심해를 샅샅이 뒤졌지만 블랙박스만큼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으니 광활한 심해에서 서류 가방 크기의 블랙박스를 하나 찾는 일은 서울 전체에서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찾는 것과 같은 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며 세계가 사고를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하던 그때 심해 잠수정 한 척이 수심 4,900m에서 마침내 블랙박스를 발견한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열어본 전 세계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사고의 원인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때는 2년 전 사고 당일인 2009년 6월 1일 새벽 228명을 태운 비행기는 대서양 한가운데의 적도 수렴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적도 수렴대는 적도 부근에서 거대한 뇌우구름이 수직 14km까지 치솟아 오르는 악기상 지역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20배 높이에 달하는 초거대 구름의 벽이 비행기 앞을 가로막는 곳인데, 그러나 에어프랑스 447의 기장 마르크 뒤브와는 이 시점에서 조종실을 떠나 휴식을 취하러 나가버렸으니 사실 조종사들은 이미 여러 번 이곳을 통과해봤기에 평소대로라면 특별히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 그렇게 조종실에는 2명의 부기장만 남게 되었으니 비행시간 6,500시간의 베테랑 다비드 로베르와 비행시간 2,900시간으로 비교적 경험이 적은 피에르 보닌. 그렇게 기장 없이 뇌우구름을 통과하던 새벽 2시 10분
비행기 앞쪽에서 갑자기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피토관이 얼어붙어 버린다. 피토관은 비행기 앞쪽에 있는 작은 막대 모양의 관으로 비행기는 이 관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압력으로 비행기가 자신의 속도를 계산해내는 일종의 속도계인 셈인데, 그런데 하필 그날의 뇌우구름은 평소보다 더욱 거대했고 그렇게 비행기가 뇌우구름을 통과하는 순간 피토관 안으로 얼음 결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 순식간에 피토관 3개가 전부 얼어붙어 버리며 더 이상 속도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으니 바로 자동으로 항해할 수 있는 장치인 오토파일럿이 꺼지게 된 것. 오토파일럿은 속도 정보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게 되었고, 자동으로 날아가던 비행기는 순식간에 수동으로 전환되고 만다. 즉 핸들에서 손 떼고 자율주행으로 가던 자동차가 운전 중 갑자기 수동으로 전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11,000m 상공, 칠흑 같은 한밤중 뇌우 한가운데서 갑자기 수동 조종을 하게 된 두 부기장. 사실 이 정도는 훈련된 조종사들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범위의 위기였지만 여기서 본인 부기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으니 에어프랑스 447의 오토파일럿이 꺼지자 본인 부기장은 자신이 조종권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한다. 본인 부기장은 로베르 부기장에 비해 한참 경력이 부족한 상태. 그러나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로베르는 이를 수락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조종해보겠다. 알겠다. 그런데 조종을 시작한 본인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 스틱을 뒤로 당기고 만다. 비행기는 보통 스틱을 뒤로 당기면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현재 비행기가 있는 곳은 11,000m 상공, 이미 운항이 가능한 최고 고도에 가까웠다. 이 고도에서 더 올라가면 공기가 너무 희박해져 날개가 공기를 붙잡지 못하게 되고 비행기는 그대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통제 불가 현상인 스톨인데, 그러나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 A330, 에어버스는 두 조종석 좌석 밑에 사이드 스틱이 따로따로 붙어있는 방식으로 좌측에 앉은 로베르는 옆에 앉은 본인이 스틱을 뒤로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비행기가 뜨며 결국 스톨이 발생하였고, 비행기는 순식간에 분당 3,000m의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본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비행기 통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베르 부기장은 곧바로 자신이 조종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 본격적인 조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으니 에어버스의 각각 사이드 스틱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만약 두 조종사가 동시에 스틱을 잡으면 두 스틱의 평균값을 내서 비행기에 전달하는 형태, 즉 로베르가 기술을 내리려 스틱을 앞으로 밀어도 본인이 여전히 뒤로 당기고 있다면 평균값으로 서로 상쇄되어 버리고 마는 상황. 문제는 이 순간에도 피에르 본인은 자신이 스틱을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 시간 뭔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알아챈 기장 뒤부하가 다급하게 조종실로 뛰어들어온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비행기가 통제를 잃었습니다. 조종이 안 됩니다. 그렇게 3명의 조종사는 통제 불능의 원인도 모른 채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데, 그 사이 비행기는 11,000m에서 3,000m까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본인이 한마디를 하였으니, 근데 저는 스틱을 계속 뒤로 당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기장과 부기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만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던 원인이 바로 옆자리의 막내 부기장이었던 것. 야, 안 돼. 스틱 당기지 마. 조종권 줘. 조종권 줘. 그러나 비행기는 이미 1,800m 아래 회복 불가능 지점까지 떨어진 상태. 그렇게 순식간에 대서양 수면 코앞에 다가왔고, 야, 안 돼. 추락한다. 에어프랑스 447편에 탑승한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만다. 그렇게 대서양 한복판에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의 비밀은 전 세계 항공 역사상 가장 허무한 비극으로 기억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허무한 사건과 달리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로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Mayday, Mayday, Mayday. 제주 2216, First Strike, First Strike, going around. 갑자기 긴급 신호를 외치는 조종사, 그리고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쾅! 불이 뿜어져 나오더니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조종사의 몸부림. 그리고 충돌 직전 장면을 다시 보면 조종실에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는 조종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확대해보면 충돌하는 순간까지 팔을 뻗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 이것은 감속을 위한 컨트롤로 부딪히기 직전까지 컨트롤을 붙잡고 속도를 줄이려고 전력을 다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메시지,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랑한다는 인사까지 담겨 있었고, 이것을 끝으로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망률 99%의 대재앙.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사고는 어떨까? 처참하게 부딪히는 두 대의 비행기. 이는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 1위로 꼽히는 테네리페 공항 참사다. 1977년 3월 27일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로스 로데오스 공항에서 KLM 보잉 747과 해남 보잉 747이라는 초대형 여객기 두 대가 충돌한 사고로 사망자 수만 무려 583명이라는 전 세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낸 최악의 재난인데, 짙은 안개 속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 오류와 KLM 기장의 성급한 이륙 시도로 인해 발생한 재앙이라고. 거대한 재난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인간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2024년 1월 2일)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일본 항공 516편. 승객 367명, 승무원 12명, 총 379명을 태운 이 비행기에는 새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많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오후 4시 27분 신치토세 공항을 이륙한 516편은 순조롭게 비행을 해나갔고, 약 1시간 16분 뒤 오후 5시 43분 하네다 공항 간제탑과 교신을 시작한다. JAL 완료. 활주로 34 아래 진입을 계속해주세요. JAL 완료. 활주로 34 아래 진입을 계속합니다. 기장은 관제탑의 착륙 허가를 복청한 뒤 평소처럼 착륙 절차를 진행. 승객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4분 뒤인 5시 47분 28초 어두운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는 바로 그 순간, 어두운 활주로 위에 멈춰있던 또 다른 비행기와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충돌의 충격은 끔찍했는데 멈춰있던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고, 516편은 왼쪽 엔진 부근에서 불이 붙은 채 약 1km를 그대로 활주한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 누군가는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멈춰선 비행기의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밖에서 보면 활주로 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멈춰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상황. 도대체 왜 어두운 활주로 한가운데 비행기가 서 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진짜 소름이었으니 24년 1월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 일본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다. 건물이 무너지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갈 곳을 잃었고, 도로마저 끊겨 육로로 구호물자를 보내는 것마저 불가능한 상태. 이에 해상보안청은 긴급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항공기로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기로 한 것. 그렇게 승조원 6명과 구호물자를 실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 Q300은 이륙을 위해 하네다 공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이륙을 대기 중인 Q300에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관제탑은 Q300에게 활주로 진입 전 정지선에 있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Q300 항공기 기장은 이동하라는 말을 이륙 허가로 착각해버린다. 즉 이륙 전 대기 위치에 있었던 Q300의 기장은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하였다고 오인, 아무런 의심 없이 활주로로 들어가 버린 것. 그렇게 활주로에 진입한 Q300은 약 40초 동안 활주로 한가운데서 그대로 멈춰 있었고, 착륙 중이던 516편 역시 어둠 속의 활주로 위
항공기를 보지 못한 채 쾅! 이 착각 하나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 충돌 직후 기체 왼쪽 부근에서 불꽃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 비행기는 멈춰섰지만 불은 멈추지 않았고 기내에는 검은 연기까지 퍼지게 된다. 379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창밖의 불길과 기내의 연기를 보며 패닉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으니 충돌의 충격으로 승무원과 조종사를 연결해주는 기내 통신 시스템 인터컴이 고장나버린 것. 즉,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려도 각각의 자리에 있는 승무원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을 12명의 승무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 불길은 점점 커지고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행기의 비상문 8개 중에서 열 수 있는 문은 단 3개뿐이라는 것이었는데, A350에 있는 비상문은 총 8개, 왼쪽 엔진 부근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비상구를 열면 화염이 순식간에 기내로 뿜어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즉 8개 중 잘못된 문 하나만 열어도 379명 전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승무원들은 기장의 지시도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창밖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각 비상구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창밖의 상황을 확인하며 화염이 보이는 쪽인지 안전한 쪽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 그렇게 엄청난 집중력으로 전방 2개, 후방 1개, 총 3개의 올바른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탈출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초밖에 없다는 것. 비행기 화재 시 90초가 지나면 연료에 불이 옮겨 비행기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때부터 승무원들의 1분 1초의 모든 판단들이 379명의 생사를 가르게 된다. 먼저 승무원들은 공포에 빠진 승객들에게 소리친다. 짐 무조건 버려! 자세 낮춰서 빨리 움직여! 평소라면 예의 바른 일본 항공사의 승무원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반말과 명령이었지만, 생명이 걸린 이 순간에는 예의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던 것인데, 실제 5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아에로플로트 참사에서는 비상 착륙 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캐리어를 꺼내느라 통로를 막아버렸고, 그렇게 탈출이 지체되어 78명 중 41명이 그대로 불길 속에서 사망하고 만다. 즉, 자신의 짐을 챙기려는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이 수십 명의 탈출을 막아 41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던 것. 그러나 5.16편의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았으니 일본 항공은 기내 안전 영상에서부터 비상 상황을 강한 어조로 경고해왔고, 승무원들 역시 매년 이 순간만을 위한 비상 탈출 훈련을 반복해왔던 것. 승객들은 캐리어를 버렸고 아이를 안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랐다. 연기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자세를 낮춘 채 비상구를 향해 나아갔고, 아이를 안은 부모들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슬라이드를 향해 뛰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모두가 슬라이드를 타고 빠져나가게 된다. 그야말로 일본 특유의 질서의식과 승무원의 철저한 통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인데, 불길 속에서도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모두 탈출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에서 자신들은 질식할 뻔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승객들을 유도하며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며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빼내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승객 전원이 비행기 밖으로 나간 뒤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기장. 기장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기내를 구석구석 확인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불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온다. 기장 탈출 직후 기체 내부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비행기는 그대로 전소. 무려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타올랐고, 진화가 끝난 뒤 남은 건 시커먼 금속 잔해뿐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379명의 생명을 태우고 있던 비행기의 마지막 모습. 안타깝게도 충돌한 Q300에서는 승조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지만, 여객기의 승객 367명, 승무원 12명, 379명은 전원 생존하게 된다. 이 기적적인 사고 이후 전 세계 항공사들은 비상탈출 훈련을 재점검했고, 승객들의 수화물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도 비상탈출 시 수화물 금지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 페루 아마존 상공. 갑자기 번개를 맞은 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그대로 산산조각 난다. 탑승객 92명 중 91명이 사망하였고 부서진 비행기의 잔해는 그대로 아마존 정글에 처참하게 흩어지고 말았으니, 그런데 이 참혹한 현장 속에 살아남은 단 한 명이 존재하였으니 그 정체는 바로 17살의 여고생 줄리안 케프케. 이 어린 소녀가 살아남은 방식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으니 좌석에 묶인 채 3000m 공중에서 추락을 시작으로 온갖 맹수와 위험이 가득한 아마존 정글 한복판을 홀몸으로 단 11일 만에 빠져나왔으니 역대 최악의 항공사고이자 인류 최고의 생존기로 불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12월 24일 페루의 수도 리마공항. 17살 여고생 줄리아는 엄마와 함께 한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으니 바로 탑승객 86명에 승무원 6명, 총 92명을 태운 란사항공 508편. 둘의 목적지는 아마존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도시 푸칼파로 그곳엔 동물학자인 아빠가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출발을 앞두고 조금 묘한 일이 있었으니 원래 모녀는 이 비행기가 아닌 다른 항공사표를 예매해 두었으나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결국 란사로 바꿔버린 상황. 게다가 이 란사 항공은 당시 페루 현지에서 사고가 잦기로 악명이 자자했던 항공사였는데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둘은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하나의 선택은 모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고 말았으니 오후 12시 36분 비행기는 무사히 하늘로 떠올랐고 처음 25분 동안은 이렇다 할 문제 없는 평온한 비행이 이어진다. 그러나 고도 6,400m에 이르자 비행기는 갑자기 거대한 뇌우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극심한 난기류에 기체는 미친 듯이 흔들렸고 머리 위 선반에서는 짐들이 쏟아져 내렸다. 창문 밖은 온통 시커먼 구름에 쉴 새 없이 치는 번개와 천둥 소리. 옆자리의 엄마는 케프케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비행기 오른쪽 날개에 번개가 정통으로 내리치며 연료 탱크가 폭발, 비행기는 그대로 공중분해된다. 그리고 줄리아는 부서진 좌석에 안전벨트로 묶인 채 3000m 상공에서 아마존 정글을 향해 빙글빙글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 세상은 완전히 꺼져버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뜬 줄리안. 몸은 부서진 좌석에 여전히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아마존 정글이 눈에 들어온다. 줄리아는 급히 엄마를 찾았으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엄마는 이미 사라진 뒤. 그러나 홀로 남은 이 소녀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아마존 한가운데 추락 후 정신을 차린 줄리아는 천천히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쇄골은 부러졌고 종아리는 찢어졌으며 온몸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멍이 보였다. 게다가 안경은 박살이나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신발도 한 짝만 남은 상태에 옷은 얇은 민소매 원피스 한 장이 다였다. 즉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조건. 게다가 이제 막 건기가 끝난 아마존 정글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최악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보통 소녀와는 많이 달랐으니 바로 동물학자 부모를 따라 어릴 때부터 실제 아마존을 경험한 진짜 정글의 딸.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왔으니 정글에서 길을 잃거든 무조건 물을 따라 걸어라. 바로 작은 물줄기는 큰 강이 되고 큰 강은 반드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렇게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야를 확보한 뒤 주변을 뒤져 작은 개천 하나를 기어코 찾아냈고 하류를 따라 한 발 또 한 발 걸어나가기 시작한다. 몸을 뒤덮는 끝없는 모기떼와 벌레떼. 귀 옆으로는 밤낮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빗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림의 시간이 계속된다. 밤이 되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낮이면 숨막히는 습도와 지독한 폭염. 몸은 젖은 빨래처럼 축 늘어졌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억압의 시간을 한 발짝씩 버텨내고 있었으니 그렇게 잘 버티고 있는 줄 알았던 그녀에게 이미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아마존 깊은 곳 추락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 줄리안의 팔에는 깊은 열상이 전혀 아물지 못한 채 계속해서 벌어져 있었다. 그 주변은 불타듯 뜨거웠고 고름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줄리안은 기분 나쁜 감각을 느끼게 되었으니 팔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바로 구더기.
정글의 파리가 벌어진 상처에 알을 낳았고 거기서 부화한 수십 마리의 애벌레들이 그녀의 살속을 파먹고 있었던 것. 게다가 아마존 정글의 공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으니 강물 속에는 살을 뜯어먹는 피라냐에 강가에 잠복해 있는 거대한 악어, 그리고 숲풀 속에는 맹독을 품은 뱀까지. 끝없는 긴장 속 감염된 팔의 극심한 통증과 끝없는 굶주림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17살 소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았으니 정글에서는 기다리면 죽는다. 멈추는 순간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 23번 쉬고 한 발짝, 23번 쉬고 또 한 발짝. 그렇게 엇것 같은 시간을 버텨내던 열흘째 되던 날, 그녀의 귀에 무언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1972년 1월 3일 추락으로부터 11일째 되던 날, 페루 아마존 한복판.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이 여고생의 몸은 녹초가 되었고 시야마저 흐려져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웠다. 그런 그녀의 귀에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으니 그건 바로 모터보트 엔진 소리. 소리를 들은 줄리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짝씩 기어가듯 옮겨갔다. 그리고 얼마 뒤 강가의 작은 오두막 하나가 기적적으로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오두막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실 이곳은 벌목꾼들이 잠시 일을 나간 임시 오두막으로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녀에겐 생명을 구할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으니 바로 보트 엔진 옆에 놓여있던 휘발유 한 통.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을 집어들었고 휘발유를 자신의 팔 상처에 그대로 부어버린다. 그리고 그 순간 30마리가 넘는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며 상처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며 극한의 고통을 참아낸 그녀는 구석에 놓여있던 밀가루 포대에서 조금을 덜어내 입에 넣었고 간신히 허기를 달랜 뒤 쓰러지듯 오두막 한 구석에 몸을 뉘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여기 사람이 왜 있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벌목꾼들이 거의 시체나 다름없이 쇠약해진 소녀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물과 음식을 조금씩 먹였고 다음날 아침 보트에 그녀를 태운 채 7시간을 달려 가장 가까운 마을 푸칼파로 이송하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 탑승객 92명 중 유일한 생존자 17살 소녀가 그 누구도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살아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구조된 이후 모두가 사망하고 오직 소녀 한 명만이 살아남은 진짜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으니 줄리안이 혼자 살아남은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으니 먼저 3km 상공에서 떨어졌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마존 정글의 울창한 나무 캐노피.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나뭇가지들이 낙하 충격을 단계적으로 흡수해준 것. 게다가 그녀가 묶여있던 좌석이 떨어지는 도중 빠르게 회전하면서 마치 낙하산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사고 직후 추락 현장에는 14명이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다 차례차례 숨을 거두었고 오직 줄리안 홀로 직접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아빠가 늘 반복해 말했던 정글에서는 기다리면 죽는다는 그 한마디가 결국 그녀를 살린 셈이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었으니 독일의 거장 영화 감독 베르너 헤르조그, 그는 당시 영화 아기레의 촬영을 위해 줄리안이 탔던 바로 그 란사 508편 좌석을 예약했던 인물이었는데 마지막 순간 기적적으로 좌석이 취소되며 목숨을 건졌던 것. 그리고 그로부터 약 27년 뒤 헤르조그 감독은 생존자가 된 줄리안과 함께 그 옛날 추락했던 정글 그 자리로 돌아가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윙스 오브 호프, 즉 희망의 날개.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70대 할머니가 된 줄리안. 그녀는 지금도 한때 자신을 죽일 뻔했던 바로 그 정글 페루 아마존의 팡구아나 연구소에서 여전히 새와 자연을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정글은 내게서 엄마를 앗아갔지만 동시에 나를 살려줬습니다. 비행기 사고 생존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내 감압,
이는 기내 압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좌석 위 선반에서 자동으로 내려온다. 문제는 이 산소 마스크를 단 20초 이내에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데, 감압 현상이 발생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무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즉 어리둥절 상황 판단하다가 순식간에 15초, 20초가 경과, 그대로 의식을 잃고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즉시 10초 안에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산소 마스크는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은 뒤 끈을 조절해서 빈틈없게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아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도 어른이 정신을 잃으면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챙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기내 감압에서 벗어났다면 항공기가 땅에 충돌할 충격에 대비하여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꼭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멈춘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바로 충돌과 동시에 발생하는 화재 때문. 이때 탈출 골든타임은 딱 90초로 보통 90초가 지나면 기내가 불길에 휩싸여 버린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여객기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기내로도 연기가 차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신속하게 차례로 탈출하였지만 379명 전원이 탈출하자마자 비행기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여 불타버렸다. 전문가에 따르면 승객 모두가 짐을 포기하고 신속하게 탈출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짐 챙긴다고 한 명당 10초씩만 소모했어도 300명이면 3000초, 즉 무려 50분이 지나가 버리기에 이미 모두가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육지에 비상 착륙 즉시 짐을 모두 포기하고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요즘 화재 뉴스가 많이 보이길래 혹시 몰라 요즘 주머니에 이런 일회용 연기 방지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확실히 이런 긴급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제품 띄워뒀으니 혹시 필요한 사람은 참고하고. 다음으로는 항공기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착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충돌하는 경우 기내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좌석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이때 자리에서 구명조끼를 먼저 부풀려 버리면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입수 직전 비상구에서 부풀려야 한다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간 뒤에는 비행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빠르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하늘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진 역시 실제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우연히 사진에 찍힌 것으로 정말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다.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음 확정이기 때문에 최후의 기적을 위한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게 맞는데, 실제로 수천 미터 하늘 한가운데서 항공기가 폭발하여 추락한 승무원이 나뭇가지와 눈 쪽으로 떨어져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물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으로, 어차피 이 높이에서 물에 떨어지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숲이나 눈처럼 최대한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으로 떨어져야 생존 확률을 0.01%라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자면, 먼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감압 현상의 경우 산소 마스크가 나오는데, 이것을 반드시 20초 내에 빠르게 써야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아닌 어른이 먼저 써야 아이를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행기가 땅에 충돌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므로 짐은 포기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뒤 90초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으로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하는 경우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비상구 앞에서 구명조끼를 부풀린 뒤 탈출하고, 탈출한 뒤에는 비행기와 함께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헤엄쳐서 비행기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 눈이나 숲 등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떨어져야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는 항공기 사고. 사실 일반적인 항공기 사고의 사망률은 약 95%, 치명적인 사고는 약 50%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사고가 대부분 사망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유는 사고 자체가 워낙 드물게 일어나지만 발생하면 대규모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 즉, 통계적으로는 생존율이 높다고 하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대형 사고는 대부분 수백 명이 몰살하는 사건이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는 한 번 추락하면 끝이라는 공포가 남는다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비행기 타도록 하고, 그래도 만약에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행기 탈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알려주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